올해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74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듯 6.25 전쟁도 우리에게 엄청난 비극이 되었죠. 3년의 기간 동안 많은 경제적 자산이 상실되었고 군인, 민간인 할 것 없이 인적 손실만도 300만 명에 달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전쟁은 단순히 북한이 남침을 해서 벌어진 전쟁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6.25 전쟁이 만든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우리나라는 드디어 바라던 해방을 맞았지만 전쟁 막판에 개입한 소련은 그대로 한반도로 진입해 들어왔습니다. 이때 소련의 확장을 견제하던 미국 측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나눠 북쪽을 소련이 막고 남쪽을 미국이 막기로 하면서 38선이 생겼죠. 수도인 서울과 인천, 부산이란 항구를 보유할 수 있는 경계선이었기에 미국이 제안을 한 것이었고 소련도 미국과의 분쟁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본 거죠. 당시 기준으로 미국이나 소련은 둘 다 직접적으로 맞붙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전쟁 중에 두 나라 모두 서로에게 위협적이란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죠. 특히나 이념적인 측면에서 서로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서로 이념에 동조하는 방파제로서의 경계지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했죠. 그런 측면에서 남북을 서로 나눠서 관리하게 된 거고요. 하지만 막상 한반도는 그 중요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의 입장에선 일본이 전략적으로 훨씬 중요한 것이었고 우리는 우선순위가 낮았거든요. 미국이 판단하기에 우리나라는 지원과 원조가 없으면 자립이 불가능했고 전쟁이 벌어지면 주둔해 둔 미군 병력을 다 잃을 수도 있다고 봤죠. 그러니 가급적 소련을 자극시키는 일은 최소화하고 그냥 조용히 놔두는 게 최선에 해당했던 거예요. 소련 또한 당시 스탈린이 미국의 개입을 매우 경계했고 동아시아 지역의 공산화를 부정적으로 봤었기 때문에 소극적인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49년에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고 대륙을 장악한 거죠. 또 소련과의 전쟁을 염려한 미국도 1949년에 미군을 철수시키면서 동아시아의 균형이 크게 흔들린 거예요. 이런 상황을 놓치지 않고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끈질기게 남침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허가를 받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벌어진 거죠. 전쟁이 벌어지자 미국은 이 전쟁의 성격을 파악하기에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소련이 일으킨 세계대전의 일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일으킨 국지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소련과 직접 전쟁을 벌이는 세계대전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죠. 그제서야 미국은 참전을 결정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반도가 미국이나 소련에게나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결정이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25는 3년 끝에 휴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 3년의 전쟁 동안 한반도의 가치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죠. 동아시아에서 공산화를 막는 방패이자 아시아 대륙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었으니까요. 또 우리나라와 북한은 냉전시대 이념 경쟁의 핵심 전장이 되었습니다. 이념과 체제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상대 국가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거든요. 덕분에 우리나라에 막대한 경제적 원조와 차관이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내고 북한보다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거야말로 냉전 체제에서 미국 주도의 진영이 더 우수하다는 증명이 되니까요. 물론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과 자유진영에 막대한 원조를 받은 국가들은 많죠. 하지만 그 중에서 성공을 거둔 나라는 매우 드뭅니다. 생각해보세요. 외국에서 공짜 돈이 들어오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공정하게 국가와 국민들에게 배분될까요? 그 배분을 담당하는 정치 세력들이 사익을 위해서 빼돌리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공적 원조가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혜국의 부정부패이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나라라고 부정부패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당장 북한과 체제 경쟁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위기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컸습니다. 결국 체제 경쟁의 승리를 위해 지원금과 차관을 원래의 목적에 활용해야 할 유인이 확고했던 거죠. 게다가 6.25 전쟁을 치르면서 북한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컸기 때문에 7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경제 성장과 발전을 보였던 북한을 이겨야 한다는 마음가짐도 컸습니다. 휴전 이후 우리나라와 북한의 대립은 총력전의 전면전이 아니라 게릴라전, 선전전 등 내부에 침투하고 지원하는 세력을 만드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이 때문에 공산화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을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가난하고 빈부격차가 클수록 공산주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봤으니까요.
참고로 70년대에 농촌을 중심으로 새마을 운동이 등장하게 된 배경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낙후되고 파편화된 농촌은 불온한 이념이 스며들기에 좋은 환경이라 본 거죠. 그래서 마을 단위의 공동체를 구축하고 개발하는 일을 시도한 거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빈곤을 벗어나야 하긴 하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인구도 적고 내수 산업이랄 만한 것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이 수출 산업도 초기엔 섬유 등의 경공업이 중심이었지만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산업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중공업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물론 당시 미국도 그렇고 차관 지원을 담당하던 IBRD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공업도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던 나라가 중공업을 하겠다니까 실패할 게 뻔해 보였던 거죠. 하지만 체제 경쟁에서 이기고 가난에서 벗어나는데 정부와 국민들이 온 힘을 다한 끝에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6.25 때 전차나 야포 같은 무기가 부족해서 큰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죠. 물론 당장은 생산 여력이 안 돼서 미군의 지원을 많이 받았지만은 언제까지 미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죠. 중공업 육성을 결정하게 된 것에는 6.25 전쟁의 영향도 있는 겁니다. 6.25는 분명 우리에게는 비극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을 우리는 극복했고 그 전쟁의 경험과 냉전이라는 시대 상황이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은 단순히 우리나라와 북한이 싸운 전쟁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든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엔 호국 영령들과 먼 이국의 땅까지 찾아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참전국 용사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25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도 의미 있으셨다면 국가보훈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